자, 한국사 2 1강입니다. 식민통치가 시작되다 이고요. 우리 한국사 2에서는 일본에 의해서 국권 피탈을 당한 이후, 일본의 한국 지배 시기, 흔히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 광복 이후,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이런 것들 쭉 볼 겁니다. 아직 2학기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봐야겠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 대주제 1, 그러니까 대단원 1단원 정도가 시험 범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일제강점기를 공부할 텐데 우리 요렇게 한번 큰 틀은 좀 정리를 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강제 점령당하고 식민통치를 당한 게 대략 35년입니다. 1910년에 일본에 의해서 국권을 빼앗겼던 날 1910년 8월 29일이었고요. 그리고 나라를 되찾은 날 우리가 흔히 광복이라고 합니다. 물론 미군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만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났던 시기가 1945년 8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만으로 대략 한 35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 식민지 조선을 통치하는 방식이 시기별로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는데 그걸 일단 정리를 하고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국권을 강제로 빼앗고 난 이후에 채택했던 통치 방식을 무단통치라고 합니다. 무단은 무력을 통해서 이 피지배민족이었던 조선인들, 한국인들을 압박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력에 의한 강제적 통치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바뀌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이에요. 1919년 3.1운동입니다. 한국인들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만세를 외치면서 들고 일어났던 이 3.1운동. 이 과정에서 일본은 무단 통치의 연장으로 한국인들을 굉장히 탄압했죠. 무력으로 탄압해서 많은 희생자를 배출했습니다. 이 소식이 해외에 전파되면서 일본에 대한 여론도 안 좋아졌고요. 그리고 일본도 그런 국제 여론도 무마시킬 겸, 그리고 한국인들을 무력으로 억압해봤자 굴복하지 않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통치 방식을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1910년대가 무단 통치였다면 1920년대부터는 소위 문화정치라고 하는 것을 채택합니다. 문화라는 건 기존의 무력, 강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유화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얘기죠. 한국인들을 일본 편으로 회유하려는 이런 정책들을 주로 펼쳤다. 그런데 소위라는 건 이른바라는 얘기야. 그들은 문화정치라고 얘기했지만 실상은 문화정치가 아니었고 교묘하게 한국인들을 분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들이 말하기를 문화정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정치의 핵심은 민족 분열 통치였습니다. 일부 한국인들을 일제의 편으로 회유시켜서 한국인들끼리 지금 분열을 시키려고 했던 정책이에요. 그런데 1929년 세계 대공황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일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리고 일본은 그런 대공황이라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침략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1931년에 만주 지역을 침략했던 만주사변이고요. 그 다음 중국 본토를 침략했던 중일전쟁이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태평양에 미국의 기지, 진주만 기지를 공격하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시기가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제의 통치 방식이 변해요. 수많은 전쟁을 펼치게 되면서 많은 일본인들이 전쟁터에 끌려가게 되고요. 많은 인력 자원과 인적 자원과 물자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돼. 그러려면 한국인도 전쟁에 동원을 해야 됐는데 한국인들이 일본을 위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한국인이라고 하는, 조선인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하는 것이 시행됩니다. 보통은 1930년대 후반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대략 문화 정치가 쭉 이어지다가 이렇게 민족 말살 통치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시기로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보통 시험 문제에서 그동안 국가시험이나 수능이나 이런 데서는 각 시대의 상황을 주고 이 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 이 시대의 정책 이런 것들을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덩어리로 구분을 하셔야 된다. 그 중에 우리는 오늘 첫 번째 무단 통치 시기를 보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무단 통치를 실시하다. 무단 통치가 뭐였는가 정의를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기본은 무력을 사용해서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군대나 혹은 경찰을 동원해서 지금 국가를 통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한국을 강제로 병합한 이후에 식민지 조선을 다스릴 통치기구를 정비합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조선총독부라고 하는 것이죠. 일본은 한국을 병합한 이후에 한국을 과거 이름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는데요. 조선이 일종의 지역명입니다. 지역명. 조선지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조선지역을 총괄해서 다스릴 기관으로서 총독부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전에 을사늑약 이후에 통감부라고 하는 것을 설치했었는데 그것을 총독부로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총독부는 식민 통치의 최고 기구였고요. 그리고 당연히 총독부의 대장, 최고 책임자는 조선 총독입니다. 초대 조선 총독은 마지막 통감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라는 인물이 있고요. 이 데라우치라고 하는 인물은 예전에 신민회라고 하는 단체를 다룰 때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은 일본 왕, 흔히 그들이 천황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직속되는 포지션이었고요. 식민지 조선의 입법, 사법, 행정, 군사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합니다. 자, 그리고 일본은 중추원이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명목상 조선인들의 입장을 듣는다라고 채택했어요. 그래서 총독부의 자문기구로 주었고 이 중추원은 친일 인사로 채워졌습니다. 우리 중추원 하면 독립협회 시기의 중추원 기억할 겁니다. 의회의 역할을 가지도록 했다라는 것인데 그 중추원과는 크게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일본은 과연 한국을 어떻게 통치했는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무단 통치의 실시고요. 첫 번째 1910년대의 특징입니다. 자, 헌병경찰제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헌병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군인입니다. 군인. 군 내에서, 군대 내에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부대가 헌병부대예요. 밀리터리 폴리스라고 합니다. 이 군인인 헌병이 일반적인 경찰의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통지도를 한다거나 범죄자를 잡는다거나 그런 역할을 경찰이 아닌 군인이 모두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은, 헌병 경찰들은 일본에 저항하는 항일 세력에 대한 감시, 탄압을 시행했고요. 한국인의 일상생활 전반에 관여함으로써 한국인들이 공포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길거리에 잘못하면 군인들에 의해서 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압박감을 준 것이죠.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사례, 제도, 법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범죄 즉결례와 조선 태영령이에요. 여기서 범죄 즉결례는 범죄를 즉시 결판낸다라는 의미야.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즉시 처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즉결처분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조선 태영령이라고 하는 건 조선인에 한해서 태형이라고 하는 이런 벌을 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당시 헌병 경찰이 정식 재판 없이 한국인을 처벌하고 태형을 가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태형이라고 하는 건 보통은 이 몽둥이로 엉덩이를, 볼기를 세게 때리는 것을 얘기하는데 근대 국가에서 사실 신체형을 가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감옥에 가두거나 진짜 심한 경우 목숨을 아예 끊지 몸에 고통을 주는 것은 근대 국가에서 하지 않는 것이야. 그런데 일본에서도 사라진 이런 태형을
식민지 조선인들에게만 남겨놨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3개월 이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한 자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13조 본 명령은 조선인에 한해 적용한다. 당시 우리 한국인들은 일본인과 같은 대우를 당연히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일본인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했고, 그리고 당연하게도 일본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라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이 시기의 특징, 관리와 교원도 제복과 칼을 착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들이 딱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있어. 잘못을 하면 크게 혼날 수 있어. 공포감을 조성하도록 했다라는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군대 국가에서 시민이 갖출 수 있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또 식민지 조선인들을 교육하기 위한 별도의 법을 만듭니다. 제1차 조선교육령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국인에게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높은 수준의 교육 받을 필요 없다. 다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만 실시한다. 그것을 보통교육이라고 하고요. 혹은 공장에서 일할 정도의 최소한의 기술을 가르치는 거, 실업교육을 실시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사진인데 조선 총독부의 건물입니다. 이건 초기의 건물은 아니고 일제강점기 중반에 새롭게 만들어진 조선 총독부 청사이고요. 잘 보시면 경성 헌병대 본부 이렇게 써 있고, 자, 그리고 함경북도 경무부라고 돼 있어. 헌병이 지금 경찰 역할을 수행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 범죄직결례와 조선태형령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혹시 보통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라고 보기 위해서 기초적인 지식, 교양을 기르기 위한 일반적인 교육, 최소한의 삶을 위한 교육이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실업교육, 이미 우리 알고 있죠? 직업교육입니다. 기술 배우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농업, 상업, 공업, 수산업과 같은 생산 경제에 관련된 내용들, 이것이 실업교육입니다. 자, 그 다음 이 첫 번째 1910년대 일제의 경제정책 한번 보도록 하죠. 대표적인 사업이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지조사 사업. 그래서 예전에 보통 문제가 어떻게 나왔느냐, 방금 1910년대 사회 모습, 헌병경찰이 있었다든지 교사도 제복과 칼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주고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혹은 이 시기에 경제정책으로 오른 것은 하면 토지조사 사업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혹은 그 반대로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일본은 임시토지조사국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실제 토지를 조사하기 위한 법을 근거로 만들게 되죠. 그것이 토지조사령입니다. 그래서 실제 토지조사 사업이 어떻게 시행되었느냐, 토지의 소유권을 조사합니다. 어느 지역에 누구의 땅이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사람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려고 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유권이 불분명한 공유지 등이 총독부 소유로 편입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땅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공유지. 옛날에는 매장을 하는 풍습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정 가문에서 운영하는 선산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 선산은 가족들이 죽었을 때 무덤을 주로 만드는 공간, 산이에요. 거기는 특정 개인의 땅이 아니지. 누가 주인인지 명확하지 않아. 이런 것들이 총독부의 소유로 넘어가게 되었고, 혹은 대한제국 시기의 황실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 황실 소유의 토지도 총독부에 많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일본의 영토가, 일본의 소유한 토지가 많아지게 되었다. 자,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졌느냐? 토지대장에서 누락되었던 토지들을 파악해서 새롭게 세금을 부과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한국 정부가 혹은 통감부 시기에 조사했던 토지들이 쭉 있을 거 아니야. 거기 빠져 있었던 새로운 토지들을 발견해서 세금을 거뒀기 때문에 식민 지배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게 되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총독부는 이거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냐? 식민지 조선에서 필요한 재정은 가급적 식민지 조선에서 다 해결해라. 알아서 거두고 알아서 써라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었습니다. 모자라면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지만 그것을 최소화하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중요했다. 그리고 총독부 소유로 편입된 토지를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일본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에게 판매했습니다. 왜? 일본인들의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식민지를 동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인들이 많이 건너와야 유리한 것이죠. 이것을 장려하기 위해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통해 토지를 판매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농업회사와 일본인들이 한국의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신고 토지, 소유가 불분명한 토지가 총독부에게 넘어갔고 그 땅은 총독부나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의해서 일본인들에게 판매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또 이 토지조사 사업이 미친 영향이 있습니다. 요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주는, 땅을 가지고 있었던 지주는 자신의 소유권을 인정받게 되죠. 따박따박 세금만 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통적으로 땅을 많이 가진 지주들도 있지만 자기 땅이 없어서 지주에게 땅을 빌려서 농사짓던 소작농들이 있단 말이야. 그 소작인들의 지위가 많이 바뀝니다. 자, 농민들은 일정한 지대만 납부하면 땅을 경작할 수 있었던 관행을 부정당하고 기한부 계약의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주와 전호, 소작인의 관계는 암묵적으로 따박따박 지대만 납부하면 무기한으로 경작할 수 있는 것이었어. 그런데 일제의 토지조사 사업 이후에 근대적인 토지 소유 관계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작료는 얼마, 소작 기간은 언제까지 이런 걸 명확하게 설정하도록 해요. 그래서 관습적으로 쭉 농사지어 오던 이 관행이 깨졌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실은 지주와 소작인 간의 갑을관계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영세한 농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토지조사 사업 이외의 농업경영 변화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대략 보면 소작농의 비율이 더 늘었어. 더 늘고 있고, 자기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와 동시에 소작을 하는 자소작농의 비율은 감소했고요. 자작농도 지금 조금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죠. 요런 변화, 토지조사 사업 이후의 변화이다라는 것이고, 교과서 그쪽에 있는 그래프인데 당시 세금, 조세 총액을 잘 보시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10년에서 19년까지 조세 총액이 증가하게 되지. 왜냐? 각종 세금을 더더더 많이 걷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세금을 매기는데 땅에 대한 세금인 지세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자, 큰 규모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 이것이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기존의 토지대장에 들어있지 않았던 땅들을 새롭게 발견해내면서 세금을 거두었기 때문에 점차 땅에 대한 세금, 지세 총액이 늘어났다라는 얘기죠. 첫 강의라 앞에 내용이 많아서 조금 길어지는데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일제는 어떻게 산업을 침탈하였을까? 지금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한국의 땅을 빼앗아갔고요. 그리고 한국의 산업은 어떻게 통제하고 뺏어갔는가 보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거, 회사령이라고 하는 법을 제정합니다. 회사를 설립하거나 회사를 변경하거나 회사를 없앨 때 적용하는 법이겠죠. 자,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 총독의 허가가 필요했다. 그래서 또 한 번 반복. 일제강점기 예를 들어서 헌병경찰 통치 시기의 상황을 쫙 줘. 이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했다. 이런 경제정책이 있을 수 있고, 회사를 설립할 때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료에 거꾸로 야,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농민들이 관습적으로 인정받았던 경작권을 부정당했다. 이런 상황 주면 이거 1910년대네. 당시의 상황을 고르시오. 회사령을 제정했다. 혹은 관리들이 혹은 교사가 제복과 칼을 소지했다. 뭐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회사를 설립할 때 총독의 허가가 필요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주로 포커스가 통제입니다. 아직 일본이 한국의 경제적 잠재력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어려웠어. 그래서 일본 자본이 무분별하게 유입되면 식민지 조선의 경제가 무너질 것을 염려해서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만 회사를 만들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총독의 명령만으로 회사를 해산할 수도 있었고요. 자, 이런 회사령 제정을 통해서 민간 자본의 투자, 경제적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을 조선 총독부가 장악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에는 이렇게 통제 정책을 많이 펼치게 되고요. 이제 어느 정도 식민지 조선에 대한 파악이 끝나. 그래서 20년대에 쭉쭉쭉쭉쭉 일본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회사령을 제정한 이후에 민족별 공업회사 자본에게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연한색이 한국인이죠. 한국인의 회사가 17%, 일본인의 회사가 32%, 합자는 한국인과 외국인이 돈을 합쳐서 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수 51%였습니다. 그런데 1917년이 되면 이 총독부에 의한 통제 경제 정책이 쭉 시행이 돼. 그래서 1917년 일본인의 자본으로 만들어진 회사가 83%, 한국인에 의한 회사가 12.7%로 줄어들죠. 그리고 합자 회사가 4.1%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원도 많이 침탈을 했습니다. 어업령, 삼림령, 조선광업령 같은 법을 제정해서 자원을 침탈해 나갔고요. 임야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해서 많은 이런 들판 혹은 산에 있는 이런 것들을 침탈해 나갔죠. 자,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수출 상품이었던 인삼 전매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인삼을 판매할 때 총독부를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인삼을 팔려면 총독부에 세금을 내야 돼. 혹은 인삼을 판매할 권한을 총독부가 가진다라고 보면 돼요. 지방에 따라, 지역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정을 수입을 확대해 나갔다. 그리고 산업 기반 시설을 장악합니다. 철도, 도로, 항만 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정비해서 일본과 한반도를 연결하는 운송 체계를 구축하죠. 일본과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로서 부산, 이때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철도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만들어진 것은 사실은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기 전에, 그 전에 이미 만든 철도들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경인선, 그리고 부산에서부터 저기 중국 넘어가기 직전 신의주까지 이미 연결을 해놓았고, 일본이 식민 지배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이후에는 이제 전라도의 목포부터 지금 수도 경성을 지나서 저기 회령까지, 함경도까지. 그래서 요거를 보통 X자형 철도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철도라고 하는 것 하나만 기억해두기. X자형 철도망 완성. 근데 우리가 한국사 1에서도 얘기했지만 철도라고 하는 것, 일본인들이 이 식민지 조선인들의 빠른 물자 운송과 인력 보급을 위한 그런 거 절대 아니라고, 그들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것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